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한양 저자거리에 내려앉던 그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사꾼들의 외치는 소리가 뒤섞이며 저잣길은 활기로 들떠 있었지요. 그 혼잡한 인파 한편에 한 사내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바래진 갓을 쓴 그의 모습은 참으로 쓸쓸해 보였습니다. 바로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 장현우였지요. 연우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났고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관직에서 물러나시고 집안이 기울자 모든 것이 달라졌지요. 한때 넓은 사랑채에서 서책을 읽던 그는 이제 작은 초가삼간에서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에 붓을 잡을 힘조차 없어진 날들이 이어졌지요. 그날도 연우는 장터를 걸으며 어찌 입에 풀칠이라도 할 길이 없을까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떠돌이 책장수 한 봉래가 낡은 멍석 위에 온갖 물건들을 늘어놓고 손님을 부르고 있었지요. 아이고,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책 한 권 사시겠습니까? 봉래는 떠돌이 장사치였습니다. 어디서 온 것인지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이가 없었지요. 다만 저잣거리를 떠돌며 온갖 헛 물건을 팔아 입에 풀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봉래가 오늘은 책들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연우는 무심코 봉래가 펼쳐놓은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 낡고 해진 책들이었지요. 그러다 문득 한 권의 책에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겉표지가 온통 기묘한 문양으로 덮여 있었고 오래된 세월을 견뎌낸 듯 누렇게 바른 책이었습니다.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책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이 책은 얼마나 돼요? 연우가 물었지만 봉래는 대답 대신 그저 빙긋 웃기만 했습니다. 허허, 도령께서 눈썰미가 좋으시구려. 그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랍니다. 깊은 산중 폐사에서 가져온 것인데 글자도 기이하고 문양도 예사롭지 않지요. 제게도 무슨 내용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연우는 조심스레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지요. 책장을 펼치자 그 안에는 본 적 없는 기호들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문도 아니고 언문도 아닌 묘한 형태의 글자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연우는 그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기다려온 무언가를 드디어 만난 듯한 느낌이었지요. 이 책을 얼마에 파시겠소? 연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봉래는 잠시 연우의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도령께서 간절히 원하시니 은 5냥만 주시지요. 은 5냥이라. 연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이 딱 그만큼이었지요. 그것은 보름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였습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는 것은 미친 짓이었지요. 하지만 연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줬소. 이 책을 사겠소. 연우가 마지막 남은 돈을 봉래의 손에 쥐어주자 봉래는 빙그레 웃으며 책을 건넸습니다. 좋은 물건을 얻으셨습니다, 도령. 언젠가 그 책의 값어치를 알게 되실 날이 올 것입니다. 봉래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재빨리 물건들을 챙겨 자리를 떴지요. 연우는 책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 연우의 뒷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장판서 댁 손자라더니 이제 완전히 돌았구만. 그러게 말일세. 밥도 못 먹는 주제에 헌책이나 사고 다니다니. 살림은 거덜나고 정신까지 나갔으니 이제 집안이 완전히 끝장이로구만.
사람들의 비웃음이 연우의 귓전을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책을 더욱 꼭 껴안았을 뿐이지요. 그런 연우의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처녀 윤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연우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렸지만 그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연우에게 다가가 짧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연우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요. 연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괜찮네. 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자신의 길을 갔지요. 연우는 그런 혜진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우는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 기묘한 글자들을 살펴보았지요. 글자는 어떤 규칙을 가진 듯 했지만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더욱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이 책에는 분명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야. 언젠가는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을 게야. 연우는 책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지요. 그 책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연우는 책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잔불을 밝히고 한 글자 한 글자 들여다보며 그 뜻을 헤아리려 애썼지요. 하지만 책 속의 글자들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어떤 것은 한자와 비슷해 보이기도 했지만 자세히 보면 획이 달랐고 또 어떤 것은 전혀 본 적 없는 모양이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글자란 말인가? 연우는 밤이 깊도록 책장을 넘겼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등잔불이 흔들려도 손을 놓지 않았지요.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연우는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책에만 매달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집주인 장점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점부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과부로 연우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 있었지요. 도령 계십니까? 점분이 안으로 들어서자 연우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않은 듯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점부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며칠째 밥도 안 드시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아, 점분. 이 책을 보고 있었네. 연우는 정신없이 대답했습니다. 점부는 한숨을 내쉬며 들고 온 밥상을 내려놓았지요. 책이 밥 먹여줍니까? 도령은 본디 양반 자제이시니 글 공부가 소중하신 줄은 아오만 몸이 상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점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지요. 미안하오. 걱정을 끼쳤구려. 걱정은 무슨. 어서 밥이나 드십시오. 보리밥에 된장국이지만 따뜻할 때 드셔야 합니다. 점부는 투덜거리면서도 연우가 밥을 먹는 것을 지켜본 뒤에야 물러갔습니다. 연우는 점분이 나간 뒤 다시 책 앞에 앉았지요.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책의 뜻은 요원했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연우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얼굴이라도 씻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았지요. 우물가에는 마침 혜진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연우와 눈이 마주치자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연우에게 건넸지요. 이것을. 그것은 삶은 떡 몇 개였습니다. 정성스레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요. 연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건 받을 수 없네. 허기가 들면 눈에 글도 안 들어옵니다.
혜진은 짧게 말하고는 떡을 연우의 손에 쥐어준 뒤 재빨리 물동이를 이고 가버렸습니다. 연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손에 쥔 떡을 내려다보았지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고맙네.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소중히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연우는 혜진이 준 떡을 먹으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배가 차고 나니 정신이 좀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연우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책 속에서 유독 자주 반복되는 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글자는 마치 물이 흐르는 모양처럼 생겼고 여러 쪽에 걸쳐 나타났지요. 이것은 흐름. 연우는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신기하게도 그 글자 주변에는 또 다른 기호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연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책의 비밀에 다가서는 것 같았지요. 그는 밤새도록 그 글자와 기호들을 분석했습니다. 어렴풋이 책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무언가를 설명하는 그림과 글의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연우는 마침내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책은 땅과 물, 바람의 흐름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비록 아직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실마리는 잡은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땅을 보는 법을 담은 책이로구나. 연우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이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농사에도 쓸 수 있을 것이고 물길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았지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책 전체를 이해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요. 연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 서두르지 말자. 연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눈을 붙였지요. 그의 손은 여전히 책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우는 책을 들고 마을 근처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책에서 본 기호들이 실제 땅의 모습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책을 펼쳐들고 이리저리 들판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구불구불한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 여러 기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것이 물길의 흐름을 나타낸다고 짐작했지요. 그리고 실제 들판의 물길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동쪽 들판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울의 물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중간에 막혀 있었지요. 그 탓에 물이 고였었고 농토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연우는 개울가에 앉아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서 물이 막혀 있고 저쪽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는구나. 연우는 책의 그림과 실제 땅의 모습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책에 그려진 구불구불한 선의 패턴이 지금 눈앞의 개울과 비슷했지요. 그리고 책에는 특정 지점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연우는 책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큰 바위와 흙더미가 물길을 막고 있었지요. 언제 무너져 내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물의 흐름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의 내용이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지요.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책에는 막힌 물길을 뚫는 방법도 나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글자를 완벽히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림만으로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연우는 밤새 책과 씨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분이 또다시 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연우의 달라진 표정을 보고 조금 놀란 듯 했지요. 도령, 오늘은 얼굴에 생기가 도시네요. 전분, 혹시 동쪽 들판 물길이 막힌 것을 아시오? 연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전분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지요. 몇 해 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탓에 농사가 영 신통치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였소? 글쎄요, 한 3년쯤 되었을까요? 장마 때 산사태가 나면서 물길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그대로지요. 전분의 말을 들은 연우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책에 나온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전분, 제가 그 물길을 뚫어볼까 합니다. 예, 도령이 무슨 수로? 전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자신있게 대답했지요. 방법을 알아냈소. 한번 해보겠소. 그날 오후 연우는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갔지요. 책에 나온 대로 물길을 다시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우는 막힌 곳에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연우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물길을 뚫는다는데 혼자 무슨 수로 하겠다고.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개의치 않고 계속 땅을 팠지요. 책에서 본 대로 정확한 위치에 물길을 내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파던 연우는 잠시 쉬기 위해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혜진이었습니다. 물을 가져왔습니다. 혜진은 바가지에 담긴 물을 건넸습니다. 연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물을 받아 마셨지요.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혜진이 짧게 말했습니다. 연우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괜찮네.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 혜진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멀리서 연우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해가 기울 무렵 연우는 마침내 막혀있던 바위와 흙더미를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대로 물길을 새로 팠지요. 작은 도랑이 만들어졌습니다. 연우는 지친 몸으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여있던 물이 연우가 판 도랑을 따라 천천히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흐르던 물이 점점 굵어지더니 이윽고 막힘없이 시원하게 흘러내렸지요. 되었다. 정말 되었어. 연우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책의 내용이 진짜였던 것이지요.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땅을 보는 법을 담은 귀한 비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우가 물길을 뚫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들판에 가서 흐르는 물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지요. 몇 해 동안이나 막혀있던 물길이 하루아침에 뚫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연우를 좋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부유한 양반 권성무는 연우의 소식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지요. 성무는 관아의 서리를 지낸 인물의 서자로 재산은 있었지만 신분이 낮아 늘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 몰락한 양반이 물길을 뚫었다고? 성무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예, 날이. 낡은 책 한 권으로 물길에 막힌 곳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낡은 책이라. 성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평소 온갖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특히 옛 문서나 비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문은 며칠 전 저자거리에서 떠돌이 책장수가 특이한 책을 팔았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책이 성문은 자신이 찾던 문서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몇 해 전 그는 한 몰락한 양반가에서 귀한 문서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었지요. 그 문서에는 땅을 보는 비법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성문은 그것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어떤 떠돌이가 먼저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지요. 그 책을 가져와야겠어. 성문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그 책으로 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농토를 넓히고 물길을 다스려 더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이었지요. 한편 떠돌이 책장수 복례도 연우의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자거리 구석에 자리를 잡고 연우의 집을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복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자가 나타났구나. 복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책의 가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스스로는 읽을 수 없었기에 연우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제 책이 제 주인을 만난 것을 확인한 복례는 다시 그것을 손에 넣고 싶어졌습니다. 연우는 이런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책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뚫은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그는 더욱 열심히 책을 파고들었지요. 밤이 깊도록 등불을 켜고 책장을 넘기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연우의 집 앞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써 삼경이 넘은 시각이었지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도령,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에서 연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낭자구나. 아직 자지 않았네. 몸 상하실까 염려됩니다. 이제 쉬셔야지요. 혜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지요. 걱정해 주어 고맙네. 조금만 더 보면 잠자리에 들겠네. 혜진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연우가 걱정되었지요. 요즘 마을에서는 연우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문이 연우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다음 날 성문은 직접 연우를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며 말했지요. 장도령, 그간 안녕하셨소? 물길을 뚫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탄하여 찾아왔소. 연우는 조심스럽게 성문을 맞이했습니다. 성문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별일 아닙니다. 다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게 어디 운으로 되는 일이오? 분명 무언가 비법이 있었을 것 아니오? 성문은 넌지시 책에 대해 떠보았습니다. 연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요. 비법이라 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땅을 자세히 살폈을 뿐입니다. 성문은 연우가 쉽게 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겉으로 웃으며 돌아갔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우는 불안한 마음에 책을 더욱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성문의 방문 이후 묘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는 책을 방 구석 항아리 밑에 감춰두었습니다. 이 책을 잘 지켜야 해.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지요.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성문의 방문 이후에도 연우는 책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깊이 파고들어 책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갔지요. 물길을 뚫은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책에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연우는 책에서 흙의 성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땅은 물을 머금고 어떤 땅은 물을 흘려보낸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리고 그에 맞춰 돌의 위치를 바꾸면 땅의 기운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써먹어 볼까? 연우는 다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물길을 뚫었던 동쪽 들판이 아니라 마을 서쪽의 척박한 땅으로 향했지요. 그곳은 오래전부터 농사가 잘 되지 않아 사람들이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연우는 책에 나온 대로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져보고 물이 어떻게 스며드는지 관찰했지요. 그리고 주변의 돌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문제로구나. 연우는 물이 빠져나가는 길목에 큰 돌이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 때문에 물이 땅속에 고여 뿌리를 썩게 만들고 있었지요. 연우는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돌을 드러내고 책에 나온 대로 작은 돌들을 배치했지요.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여있던 물이 빠지고 땅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지요. 메말랐던 흙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 땅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버려져 있던 땅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이지요. 한 늙은 농부가 연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령, 어찌 이런 일을 해내셨습니까? 땅의 숨구멍을 뚫어주었을 뿐입니다. 물이 잘 흐르면 땅도 살아납니다. 연우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연우를 단순히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연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농토가 잘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하는 이들이었지요. 연우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도령, 저희 집 뒤편 밭도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집 논에는 물이 차지를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연우는 일일이 그들의 땅을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지식을 하나씩 적용했지요. 물길을 바로잡고 돌의 위치를 옮기고 흙의 성질에 맞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마을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하던 땅에서 싹이 돋아났고 메말랐던 논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연우에게 감사의 뜻으로 곡식과 나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령 덕분에 이번 농사는 기대가 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우는 그들의 고마움을 정중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것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지요. 전분에게 나눠주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연우의 마음씨는 더욱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연우를 비웃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히려 존경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보이나? 예. 사람들이 도령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진의 말에 연우는 조금 쑥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꼈지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 이 책 덕분일세. 연우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혜진은 신기한 듯 책을 바라보았지요. 신기한 책입니다. 아직 다 읽지 못했네. 뒷부분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연우는 다시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사람과 물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있는 듯 했지요. 단순히 땅만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익히면 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지. 연우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몰락했던 가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름이 깊어갈 무렵 연우의 조언을 따른 마을 사람들의 농토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작년보다 수확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기뻐하며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도령, 이번 농사는 대풍이었습니다. 도령 덕분에 우리 집 식구들이 굶지 않겠습니다. 연우는 그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받은 곡식을 모두 자신이 가지지는 않았지요. 마을의 과부와 호랍이 병든 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연우의 덕행에 더욱 감탄했지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양반을 본 적이 없소. 돈만 밝히는 양반들과는 다르구려. 연우의 명성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땅을 봐달라고 청했지요. 연우는 거절하지 않고 가능한 한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하급 관리가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했지요. 장도령, 사또께서 도령의 소문을 들으시고 한번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또께서 저를요? 연우는 놀랐습니다. 몰락한 양반인 자신을 관아에서 부를 줄은 몰랐지요. 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도령의 재주가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또께서 고을의 수리 문제로 고심하고 계시는데 도령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연우는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관리가 돌아간 후 연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제 자신의 능력이 관아에까지 알려진 것입니다. 기회이자 동시에 위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네. 사또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더군. 좋은 일입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자네 덕분일세.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네. 혜진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지요. 그날 밤 연우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책의 전반부는 거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후반부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곳에는 땅만이 아니라 사람과 물건의 흐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구절에 눈길이 멈췄지요. 그것은 시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거래되는 모습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터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가? 연우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표시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물건이 잘 팔리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도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흐름을 보듯이 사람의 흐름도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연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농사만이 아니라 장사와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었지요. 마을의 저자거리를 더 번성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우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부에서 익힌 방법을 활용하여 하나씩 풀어나갔지요. 밤이 깊어갔지만 연우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직접 마을 저자거리로 나갔습니다. 책에서 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 보고 싶었지요. 그는 장터를 천천히 걸으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책에 그려진 것과 실제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길목이 좁고 그늘이 있는 자리였지요. 반대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은 해가 뜨겁게 내리쪼이거나 길이 좁은 곳이었습니다. 역시 맞아. 연우는 감탄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땅을 보는 법만 담은 것이 아니었지요. 세상의 모든 흐름을 읽는 방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지요. 만약 이것을 완전히 익힌다면 가문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만난 것은 천운이었어. 연우는 감사한 마음으로 책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다짐했지요. 아직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이 책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우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자 성문의 초조함도 커져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어둠이 깊게 내린 어느 밤 성문은 신복 하인두를 데리고 연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소리 나면 안 된다. 성문은 낮은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들은 담장을 넘어 연우의 작은 집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다행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연우가 깊이 잠든 듯 했습니다. 성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려고 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쪽에 놓인 항아리에 하인의 팔이 닿았고 항아리가 덜컹거리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 연우가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누구냐? 연우의 외침에 성문과 하인들은 당황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침 그 시각 집에 돌아가던 전분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전분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전분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내 이웃집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기 시작했지요. 성문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물러나거라. 성문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관아서리의 서자인 자신이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이 들키면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했지요. 설령 양반이라 해도 야밤에 남의 집에 침입하는 것은 중죄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급히 방 안으로 손을 뻗어 책상 위에 책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책을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책은 바닥에 떨어져 책상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빨리 가자. 성문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장정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침입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령, 괜찮으십니까? 전분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소.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장정들이 분개하며 물었습니다. 연우는 어둠 속에서 본 그림자를 떠올렸지요. 키가 큰 사내와 하인 둘. 누군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소.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이놈들을 잡아야 하는데. 장정들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돌아가고 연우는 다시 혼자 남았지요.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밑에 굴러간 책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몸을 숙여 책을 집어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책이 떨어지면서 겉장이 조금 벗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겉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겉장 안쪽 표지와 본문 사이에 얇은 종이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종이에는 복잡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선들과 기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지요. 연우는 등잔부를 가까이 당겨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책을 해석하는 열쇠로구나.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이 도식이 바로 책의 난해한 글자와 기호들을 푸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마치 암호를 푸는 해독표와 같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밤새 도식을 연구했습니다. 조금씩 책의 구조가 명확해졌지요. 지금까지 어렴풋이 짐작했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책을 노린 것이로구나. 연우는 오늘 밤의 침입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이 책의 가치를 알고 빼앗으려 한 것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시도가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밤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걱정해 주어 고맙네. 보다시피 멀쩡하지 않은가.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책을 더욱 조심스럽게 숨겨야 했지요. 그리고 도식을 활용하여 하루빨리 책의 모든 내용을 익혀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혜진의 말에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이 책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숨겨진 도식을 발견한 뒤 연우의 책 해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책의 마지막 장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책에는 단순히 땅과 물의 흐름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이치와 물건이 흐르는 법칙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연우는 관아에 불려가 사또를 만났습니다. 사또는 고을의 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연우는 책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의 물길을 이렇게 바꾸면 범람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우는 도면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과연 소문대로 뛰어난 재주를 가졌구나. 이 일을 맡아주겠는가? 분에 넘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감독하며 수리 문제를 해결했지요. 사또는 크게 기뻐하며 연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은 더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고을에서도 연우를 초청했고 그는 여러 곳의 물길과 농토를 살려냈지요. 연우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담긴 지혜를 활용하여 마을 저자거리를 개선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자리를 찾아주고 물건이 잘 팔리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이곳에 가게를 내면 손님이 많이 올 것입니다. 물건은 이렇게 배치하면 눈에 더 잘 띕니다. 연우의 조언을 따른 상인들은 장사가 번창했습니다. 마을의 저자거리는 점점 활기를 띠었지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건이 많이 팔리자 마을 전체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잊지 않았지요. 그의 덕행은 더욱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문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성문이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혐의로 잡혀갔다는 것이지요. 조사 과정에서 그의 온갖 비리와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권성문이 몰락했다더군. 당연한 일이지. 그자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사람들은 성문의 몰락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연우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신을 해치려 했던 자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연우의 집은 이제 초라한 초가가 아니었지요.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몰락했던 장씨 가문이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요. 도령의 성공을 늘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네가 곁에서 응원해 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네. 연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혜진이 없었다면 힘든 시기를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지요. 그녀의 작은 위로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령께서는 훌륭한 선비가 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네. 하지만 이 책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지. 연우는 소중히 보관해둔 책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제 그 책은 연우에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지요. 가문을 일으킨 상징이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준 보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의 지혜를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네. 연우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연우가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우는 책을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 있었지요.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돈으로 산 낡은 책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우는 책을 향해 조용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우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지요. 연우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책에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연우는 이 지혜를 완전히 익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지식을 후대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연우를 칭송하는 노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신기한 책 한 권으로 가문을 일으키고 마을을 살렸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전했고 연우의 이름은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연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책은 그의 곁에 늘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책은 가문의 가보로 전해져 후손들도 그 지혜를 이어받았다고 합니다.